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신념과 감옥. 신념은 감옥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 철학자 니체는 전통적인 신념 체계를 비판하며 인간의 잠재력과 힘의 의지를 억압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신념은 개인이 스스로 사유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막고 기존의 틀에 갇히게 만드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독단주의를 의미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신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진리를 창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위버맨쉬, 즉 초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확고하게 굳어진 신념이나 믿음 체계가 오히려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처럼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맹목적인 신념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변화와 새로운 학습에 저항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경직된 이념, 독단적인 사고방식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맹신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설명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고정관념, 신념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질문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정 신념에 매몰될 때 세상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당신이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는 종교, 정치, 개인적인 가치관 등 신념은 무엇인가요? 그 신념이 당신에게 어떤 안정감이나 방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혹시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신념이 당신의 사고나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감옥일 수도 있음을 인지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당신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특정 신념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 신념을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생각의 형태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신념은 감옥이다. 숨을 들이쉬며 그 신념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지지하는지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며 동시에 그 신념이 당신의 시야나 행동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그 감옥의 벽이 유연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완전히 놓아버릴 필요는 없지만 신념을 너무 단단히 붙잡지 않고 질문과 탐색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마음속에 확보하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명언. 선행의 극대화.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모두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창시한 존 웨슬리는 개인의 신앙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결과 선행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그의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윤리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선행을 삶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넓고 깊게 실천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이자 기쁨으로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선행의 실천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변명도 두지 말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 방법, 기회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상에게 그리고 평생에 걸쳐 최대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강력한 도덕적 촉구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라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윤리적 행동주의, 자선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타주의와 같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큰 선을 실현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에 이르기까지 선행을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여기고 습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북돋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보통 선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스스로의 능력이나 상황에 한계를 두어 선행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명언의 각 구절 수단, 방법, 장소, 시간, 사람, 오랫동안을 되뇌며 당신의 삶에서 선행의 범위를 어떻게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이완합니다. 이 명언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속으로 명언의 각 구절을 천천히 되뇌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모두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숨을 들이쉬며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선행을 가로막는 게으름, 이기심, 혹은 한계를 두는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이 명언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기회 하나를 떠올리고 그 선행을 베푸는 자신을 상상하며 따뜻한 만족감을 느껴봅니다. 세 번째 명언. 꾸준한 발전. 완벽하게 되려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발전하라. 공자.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수양을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급하게 성과를 내거나 단숨에 완벽해지려 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점진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군자의 길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단기간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조급해하기보다는 비록 느리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완벽함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일 수 있지만 꾸준한 발전은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태도를 권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성장형 사고방식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이는 타고난 능력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도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있어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힘을 역설하는 자기계발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급함과 완벽주의로 인한 번아웃이나 포기를 경계하고 꾸준함의 가치와 과정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며 조급해하거나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나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거나 쉽게 포기했던 경험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완벽함이라는 목적지 대신 꾸준히 발전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이완합니다. 당신이 발전하고 싶은 분야나 목표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것에 대해 완벽한 상태를 상상하며 느끼는 압박감이나 조급함을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발전하라. 숨을 들이쉬며 지금 당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완벽함에 대한 조급함이나 압박감을 흘려보냅니다. 완벽한 미래의 모습 대신 오늘 혹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꾸준한 발전을 위한 행동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작은 행동을 반복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을 상상하며 그 꾸준함에서 오는 단단함과 만족감을 느껴봅니다. 네 번째 명언. 보편적 취약성.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세네카.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삶의 불확실성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들에 대해 초연해지고 오직 자신의 이성과 덕에 집중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내면의 평정을 기르기 위해 악의 사전 명상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은 누구나 재산 상실, 질병,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어떤 불행에도 취약하며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이러한 명상의 기초가 됨을 보여줍니다. 이 명언은 인간 조건의 보편적인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고난, 손실,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인의 불행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삶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역경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 사회적 연대, 그리고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또한 나는 다를 것이다. 혹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상호 연결된 인간 존재로서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열린 마음과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예상되는 슬픔이나 역경 탄력성 훈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이나 뉴스에서 접한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 사고, 손실 등 힘든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그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봅니다. 당신은 특별히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 봅니다. 이 인식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합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중심을 찾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실, 질병, 실패 등 보편적인 고난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숨을 들이쉬며 인간 조건의 보편적인 취약성을 인정합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하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인식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이어지도록 마음을 엽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기릅니다. 다섯 번째 명언. 무지의 지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델포이 신탁이 그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현자들을 찾아다니며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중요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지혜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명언은 진정한 지혜가 지식의 양에 있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이나 알지 못하는 영역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지적 겸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졌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가설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검증하려는 자세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정확히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인용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성장의 동기는 자신이 아직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무지의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지식의 경계를 넘어 당신이 아직 탐구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기나요?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이완합니다. 지혜와 무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다.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인간적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아는 체하거나 모르는 것을 감추려는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앞으로 배우고 탐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알지 못한다는 인식 자체가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임을 느껴봅니다.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여섯 번째 명언. 수능과 자아상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가 타인의 시선, 평가,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피상적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 생각, 재능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거나 행동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 자신의 4분의 3을 희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능은 외로움이나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독창성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명언은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욕구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독창성, 개성, 진정한 생각과 감정 등 자아의 상당 부분을 희생하게 됨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대중과 똑같아지려는 시도는 자신을 희석시키고 개성을 말살하며 이는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잠재력을 잃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사회적 수능, 동조심리, 대중문화의 획일성,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남들처럼 보이는 삶에 대한 압박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개성 상실 문제를 설명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자존감 저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개성을 지키는 내면의 힘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일깨웁니다.
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거나 행동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거나 바꾸려 했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당신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혹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억지로 포기했거나 숨기고 있는 4분의 3은 없는가요? 당신의 고유한 개성과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성찰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유한 개성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드러내기 망설였던 어떤 측면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하고 진실된 자신의 4분의 3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려는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타인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색깔과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내면의 자유와 충만함을 느껴봅니다. 일곱 번째 명언. 이성과 괴물.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위대한 비판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인식과 도덕의 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오성을 통해 경험을 개념화하고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세우고 세계 전체를 사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에게 이성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편견과 미신을 극복하는 계몽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잠, 즉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때 인간 사회에는 비합리성, 독단, 도덕적 혼란과 같은 괴물들이 출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명언은 개인이든 사회든 이성적 사고, 논리, 비판적 판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게을리할 때 편견, 미신, 비합리적인 행동, 부도덕한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해로운 결과 괴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깨어있는 이성만이 이러한 괴물들을 막고 진리와 도덕을 탐구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가짜 뉴스, 음모론, 극단주의적 이념 등 비합리성이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재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감정이나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괴물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비이성적인 충동이나 편견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최근 비합리적이거나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나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당신의 이성은 제대로 깨어 있었나요? 아니면 잠들어 있었나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등을 볼 때 그것이 이성의 잠에서 비롯된 괴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당신의 이성을 깨어있게 하고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성찰해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이성이라는 단어와 괴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사유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 안에 내재된 이성적인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성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나 게으른 사고방식 이성의 잠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이성이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 즉 편견, 오해, 비합리적인 두려움 등을 비추어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깨어있는 이성이 주는 명료함과 힘을 느껴봅니다. 여덟 번째 명언. 생각의 색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의 색깔로 물들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통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의 내면, 즉 영혼 또는 정신, 품성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성격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스토아적인 관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물들이는 염료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의 사고방식, 즉 어떤 종류의 생각을 자주 하고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인격, 감정 상태, 그리고 삶을 경험하는 방식 전반을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어두운 색으로 물들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이성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영혼이 밝고 고귀한 색으로 물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긍정심리학,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등에서 마음가짐과 생각 패턴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각은 단순히 뇌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성 가능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의 내용을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이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장 자주 하나요? 걱정, 비판, 후회 아니면 감사, 희망, 배움?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기분, 에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것 같나요? 당신은 어떤 색깔의 영혼을 가지고 싶나요?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의 흐름을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마치 물감을 들고 지나가는 생각들을 보는 것처럼 그 생각들의 색깔을 느껴보려 합니다. 밝은 색, 어두운 색, 탁한 색, 맑은 색 등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의 색깔로 물들 것이다. 숨을 들이쉬며 원하는 영혼의 색깔. 평화로운 녹색, 활기찬 주황색, 맑은 파란색 등을 상상하고 그 색깔을 만드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 용서, 희망, 사랑을 떠올립니다. 숨을 내쉬며 영혼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 비판, 걱정, 분노를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매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줄 것인지 의식하며 원하는 색깔로 당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아홉 번째 명언. 내면의 평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마라. 석가모니.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고통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가래와 집착과 같은 내면의 번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세계를 바꾸거나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내면에서 발견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통제할 수 없으므로 외부 조건에 기반한 행복이나 평화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이 명언은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온함과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 부, 명예, 관계, 편안함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 즉 내면의 태도, 인식,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외부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은 헛수고이며 자신의 마음 안으로 향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심리학, 특히 마음챙김과 명상 수련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내면 경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중심을 잡는 힘,
즉 내적 통제감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는 언제든 접근 가능한 자원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언제 평화롭다고 느끼나요?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혹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달성했을 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외부 조건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평화도 사라지지는 않나요? 평화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외부 세계의 걱정거리나 소음에서 잠시 주의를 거두고 모든 외부적인 것을 문 밖에 두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안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호흡의 감각, 몸이 의자에 닿는 느낌,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마라. 숨을 들이쉬며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씨앗을 느껴봅니다. 완전히 평화롭지 않더라도 잠시의 고요함이나 이완된 느낌에 집중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화를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노력, 혹은 외부 조건이 달라져야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내면의 평화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명상 중 찾아온 잠시의 고요함을 일상 속에서도 자주 느껴보려 노력하는 연습을 합니다. 열 번째 명언. 시작의 중요성.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플라톤. 이 명언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며 언급됩니다. 플라톤은 수호자들의 교육에 대해 논하면서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과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처음 접하는 정보와 습관이 이후의 성장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사업, 계획의 시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전체 과정의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입니다. 이 명언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시작은 전체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동기와 에너지를 부여하며 이후의 단계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일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시작을 해내는 것 자체가 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목표 설정,
습관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인용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 모멘텀과 진입 장벽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습관 형성에 있어서도 첫 단계를 작게 만들고 쉽게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초기 계획 및 실행 단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행동임을 일깨웁니다. 당신이 시작하기를 미루고 있거나 망설이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그 일의 가장 첫 번째 단계만 집중해서 떠올려 보세요. 그 단계는 무엇인가요? 첫 단계만 생각할 때 부담감이 줄어들거나 시작할 용기가 생기지는 않나요? 왜 시작이 그토록 중요한 부분인지 당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시작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 일의 전체적인 과정 대신 오직 가장 첫 번째 단계에만 당신의 모든 주의를 집중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숨을 들이쉬며 첫 시작을 위한 의지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시작을 가로막는 두려움, 완벽주의 혹은 게으름을 흘려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작을 해내는 자신을 상상하며 시작이 주는 추진력과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명상을 마친 후 그 첫 단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신을 시각화합니다. 긴 멈춤.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